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전국 4곳의 선거구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4곳의 전국 선거구는 여기와 같습니다. 대전 유성을, 인천 연수을, 서울 영등포을, 경기 파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갑이 아니라 전부 다 을이 붙은 선거구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각을 하거나 혹은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인용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용, 그러니까 쿼테이션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용은 받아들인다, 어드미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인용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인은 사전투표의 조작의 의혹이 통계학적으로 관찰됐다. 이렇게 청구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정부가 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표를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이 정부가 한 개표 행위에 대해서 낙선자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증거 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 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그 날짜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법원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보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개표 결과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당신네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을 법원으로 옮겨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보관하겠다. 이렇게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겠고, 그것이 대전 유성을은 5월 1일자로, 인천 연수을은 4월 28일자로, 그 다음에 영등포, 경기 파주, 대전 유성을은 대전지법에서, 인천 연수을은 연천지법에서, 여기는 관할법원, 경기 파주는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여기에서 이렇게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네. 대법원에서는 그 다음 절차로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전국 선거구 4곳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청구인들은 대개 25개, 6개 이렇게 광범위하게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지방 법원들이 그걸 100%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일부 인용,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투표지, 투표함, 봉인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재검표를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개표기, 기록지 보관함, 투표 집계 저장 디스켓,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이와 같은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관련이 되어 있거나 디지털적인 요소는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착물을 포함한 투표함은 투표 이후 1개월간 원상태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유성을은 차점으로 낙선을 한 김소연 변호사, 여성 변호사죠. 이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 고발장입니다. 고발인은 김소연 이렇게 돼 있고 피고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동구민 3명, 중구민 14명, 대덕구민 4명 등 총 21명의 유권자를 대리해 대전지법에 해당 3개 선거구의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후보자 자격으로 유성을에 대해서도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 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그리고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함 열쇠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투표 비밀 침해죄, 선거 방해죄, 사위 투표죄, 투표 위조 증감죄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선거구 4군데는 우리나라 법원이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받아들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39개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과 더불어 증거 보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남, 충북, 서울, 인천, 강원, 경기, 부산, 울산 등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바로 증거 보전 신청과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39개 선거구에서. 이게 바로 김소연 낙선자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의혹을 오늘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통계학적 4대 의혹,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련 통계학적 4대 의혹. 첫 번째, 바로 0.39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63대 36 의혹입니다. 세 번째, 박영하 교수의 히스토그램 의혹입니다. 네 번째, 신뢰 구간 의혹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기 편안하시고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9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로 나누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0.39가 나왔는데 인천 연수 의뢰의 경우 사전투표를 관외와 관내로 양분되어 있는데 관외의 득표수를 관내의 득표수로 나누면 민주당 후보도 통합당 후보도 정의당 후보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통계학적으로는 0.39라는 상수가 있기라도 하듯이 이 비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63대 36의 의혹은 서울, 인천, 경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전투표 관련입니다. 이곳 역시 사전투표를 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 서인경 민주당 대 통합당이 63대 36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박영아 히스토그램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의 49개 선거구 424개 동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우주가 생긴 이래로 1000개의 동전을 1초 간격으로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비슷한 그러한 불가능의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건데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신뢰 구간 의혹에 대해서는 라정주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4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인터뷰에 등장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설명을 지금부터 여기에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통계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학계에서는 신중앙위로 평판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검토를 한 결과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먼저 0.39의 비밀에 대해서 박성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세 후보 모두 관외 사전투표수가 관내 사전투표수의 0.39로 나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박성현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천 연수구은 당별로 관내 득표수의 상수값 0.39를 곱하면 관내 득표수가 나온다.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그 사전투표를 따져봤더니 관내 득표수와 관외 득표수 간의 이와 같은 관계가 발견이 됐다. 전국 11개 선거구 바로 0.39의 상수가 있기라도 하듯이 0.39의 비율을 보였다.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몹시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현 교수입니다. 물론 성남시 분당구 값은 저 비밀의 상수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숫자가 0.28, 분당구는 0.29, 인천 남동구 값은 0.30, 서울 송파병은 0.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63대 36 의혹.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희속.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보식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전체 선거구 253곳 중 17곳에서만 그렇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박성현 교수는 비록 17곳이라고 하더라도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히스토그램에 의한 의혹. 명지대 박영하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박성현 교수가 박영하 교수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 가운데 축을 하나 더 세우겠습니다. 여기를 제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를 플러스 10, 여기를 플러스 20, 여기를 마이너스 10, 여기를 마이너스 20. 이 X축은 사전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본 투표 득표율은 얼마인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본 투표 득표율은 얼마인가? 그렇게 봤더니 민주당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마이너스 10 있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야당이건 여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표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와 개표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개표 결과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본 투표 득표율을 해봤더니 민주당은 한결같이 플러스 10 이 근처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통합당은 한결같이 마이너스 10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Y축은 빈도수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를 서울에 한정해서 그려보면 가령 빈도수라고 하는 것은 424개 동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가 될 수도 있겠고, 49개 선거구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플러스 10.7%포인트, 통합당은 마이너스 11.1%포인트. 그래서 이 양쪽의 격차가 무려 22%포인트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현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424개 동 단위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성현 교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다. 사전 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일,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박성인 교수는 이 통계의 결과를 설명이 안 된다.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서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가령 뭐 종로구를 예로 들어보죠. 이낙연 후보 대 황교안 후보.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 있었는데 예컨대 통합당이 당선된 지역구 서울 강남 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용산 이런 8곳도 심지어 민주당의 사전투표율과 민주당의 본투표율을 빼면 이런 격차가 나왔다. 플러스 쪽 10% 안팎의 격차가 나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유권자들 사이에 특히 보수 진영 쪽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바람이 일부 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아마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전부 다 본투표, 당일투표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히스토그램 의혹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성현 교수가 봤을 때 이 22%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의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 의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전체 투표자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표본 집단, 샘플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먼저 고민정과 오세훈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후보, 오세훈 통합당 후보. 사전 득표를 봤더니 고민정 57.8, 오세훈 40.1. 전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플러스 본 투표를 합한 걸 전체라고 보겠습니다. 고민정 49.9, 오세훈 47.4 이렇게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득표율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득표율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 그거를 빼고 곱하고 분수로 나누고 다시 루트를 씌우고 해서 얻어지는 시그마 사전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계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수학을 공부한 사람 또는 뭐 논문을 쓰려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구분 90% 신뢰도, 95% 신뢰도, 99% 신뢰도. 이거는 득표율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90% 신뢰도일 때는 0.574에서 0.582. 95% 신뢰도에는 0.574에서 0.583. 99% 신뢰도일 때는 0.572에서 0.584.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90% 신뢰도, 95% 신뢰도, 99% 신뢰도일 때 그 각각의 득표율 신뢰 구간은
57.4%에서 58.2%, 혹은 57.4%에서 58.3%, 57.2%에서 58.4%, 이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민정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9.9%를 기록했습니다. 즉 0.499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0.499는 이 신뢰 구간을 통계학적으로는 한참 벗어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작업을 인천 연수구 의뢰에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에게 대입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선자인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의 실제 득표율 0.42로 41.5%는 득표율 신뢰 구간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나정주 원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전 투표자를 하나의 표본 집단으로 봤는데 이것은 무작위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신뢰 구간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사전에 투표한 사람, 4월 10일, 4월 11일 이틀간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일종의 표본 집단이라고 봤는데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결과를 따져보니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 랜덤으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무작위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최고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자가 무작위, 랜덤의 표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작위라는 뜻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조작이란 뜻 아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주 원장이 매우 신중하게 결론에 접근을 합니다. 무조건 조작이다, 작위다, 선관위가 조작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결집했을 가능성.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4월 10일, 4월 11일 금요일, 토요일 본선거를 4일, 5일 앞둔 그날 전체적으로 결집을 해서 마치 먹구름처럼 전국 253개 선거구에 모두 몰려가신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인위적 자기가 있다고 보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인위적인 조치. 그냥 인위적인 조치. 제가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고 싶어서 이걸 뭐 조작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인위적인 조치. 박영하 교수는 이 인위적인 조치를 누군가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정주 원장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니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의혹도 있는 이만큼 대답은 재검표다. 나정주 원장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지 말고 차제에 법률을 고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국에 3개 정도의 선거구를 랜덤으로 뽑아서 무조건 재검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 전자개표, 집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된 통계학적 4대 쟁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 부정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그런 투표구도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손되고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에 대해서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같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구 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했다. 해당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는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와 어조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통계학자들의 이 통계학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4개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까지 받아들여져서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에 돈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민경욱 의원은 약 5천만 원쯤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20대 총선 때 재검표까지 했던 문병호 전 의원은 변호사 비용 빼고 법원에 낸 돈만 따지면 1,000만 원가량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용만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예를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이해창 후보를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려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개표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재검표가 유난히 많았었는데요. 당시에는 9명의 낙선 후보자가 소송을 걸었지만 개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군포 지역구에서 김부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소송을 내서 재검표를 했는데 당시 260표 차이였는데 255표 차이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문학진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낙선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세표 이런 별명도 있었죠. 재검표를 했는데 3표가 2표 차이로 줄어들었을 뿐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시청자들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이 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개중에는 계십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회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논설위원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결코 어느 곳에 눈치를 봐서 보도해야 될 내용을 주저하고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재검표 주장이 있었고 재검표가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결과가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측면에서 재검표를 주장하는 낙선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다 전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은 물론이지만 다른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이려니와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도 이런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또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은 곳이 4곳에서 5곳, 6곳으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전국에서 선거구 4곳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청구인들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란과 쟁점이 조속하게 매듭 지어져서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러한 일과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 국민적 에너지가 한 곳에 모아질 수 있도록 이 일이 빨리 매듭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